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모델은 GAN 또는 GAN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풀네임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한 번에 많은 내용이 굉장히 1교시 이렇게 따다다다 들어가가지고 좀 힘드시는 건 알지만 조금 쉽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제가 있고 여기는 How the machine can generate an ima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아까 말씀드린 음악 뭐 이런 것도 다 다차원 데이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차원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창조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진이 하나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간이 여러 모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이제 학습하고 합성해서 만들어낸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가상의 인물의 얼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얼굴을 집어넣었을 때 뭐 여기는 지금 그 이말년의 만화로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그림체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꾼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른 화가의 화풍으로 바꿔낼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인데 고흐의 화풍으로 바꿔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가 간이라는 걸 알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면 이 모델이 왜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이 모델은 이제 이안 굿펠러라는 학자, 이안 굿펠러라는 사람이 이제 2014년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이 개발되기 이전에, 2014년 이전에 생성적 딥러닝 모델들이랑 이제 그 개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개발이 됐고요. 그 전까지 이제 딥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과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판별 모델이라고 불리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었습니다. 판별 모델은 이제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적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물체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인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인간에게 이제 시신경이 있고 그 시신경으로부터 온 자극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듯이 이런 판별 모델은 기계한테 그런 시각 인지 능력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시간에 배웠던 CNN이 바로 이 대표적인 판별 모델입니다. 근데 이 겐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생성 모델은 이제 판별 모델에 비해서 다소 성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미지의 어떤 그 디테일이나 그 사람이 사물을 볼 때 그 인식할 수 있는 디테일이나 어떤 독창성을 생성하는데 그 굉장히 확률적인 계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의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높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는 개발될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방식을 채택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바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을 서로 경쟁시켜서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겐 모델의 이의는 그 신경망 구조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 훈련 방식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생성 모델은 겐 이전에도 이제 여러 존재를 했고 이런 생성 모델의 개발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의 개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신경망 모델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배웠던 ANN, CNN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간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의 정보에서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하고 추출한 특징을 학습해서 그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생성 모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런 정보를 축소하는 신경망 모델의 구조를 거꾸로 뒤집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구조를 역으로 뒤집은 모델을 공식적으로는 학술적으로 백쿼리라는 모델로 부르게 되고요. 이미지의 라벨을 나타내는 이 원핫 인코딩 벡터라는 것을 기반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게 가장 첫 번째 생성 모델의 구조였습니다. 이 원핫 인코딩 벡터라는 거는 이 요소 중에 한 개만 숫자 1을 가지고 나머지는 0으로 구성되는 벡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제 보는 예시처럼 그 여러 이미지 중에 이제 4번이라고 라벨링된 그 4번 이미지를 원래 이제 정방향 신경망에 넣게 되면 이 네 번째 요소만 1로 바뀌고 나머지 요소는 0으로 유지되도록 이제 신경망을 구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쿼리 신경망에 원핫 인코딩 벡터를 다시 넣게 되면 원래의 4번 이미지로 복구시키는 형식이 이제 바로 백쿼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초기의 백쿼리 모델들은 이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이제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모호한 이미지, 약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얘가 뭔가를 생성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람처럼 좀 더 다양한 독창적인 그림을 개별적으로 생성해내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백쿼리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방식들이 이제 조금 사용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주 기술이었고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적 그 이론, 확률에 대한 이론인데 어떤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그 이전 상태에서 연관이 되어서 딱 이전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색깔공을 뽑는 거를 이제 예시로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공을 뽑을 때 공을 뽑고 그 공의 주머니를 그 복구시키지 않습니다. 넣었던 공을 뺐던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을 뽑을 확률이 이 7개 공이 한 데이터셋이라고 할 때 이 공을 뽑는 확률이 그 한 세트를 뽑을 때마다 확률이 계속 달라지겠죠. 남는 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이 공을 다시 채워넣는 형태로 뽑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이 내가 지금 어떤 공을 뽑았던지 간에 이 그 주머니에 남는 공의 개수, 그 각각 색깔골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행을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 이 공을 뽑는 확률은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색깔 공의 개수별로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이제 다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안에는 공간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픽셀이 있으면 주변의 픽셀이 그 한 픽셀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한 픽셀의 값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 픽셀의 값은 이 픽셀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A라는 픽셀의 값을 이용해서 무조건 B로 도출이 돼야 하고 B라는 픽셀을 이용해서 C라는 값을 도출해야 한다 라는 원리를 사용한 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 기반 이미지 생성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르코프 체인은 아까 제가 이 색깔공 예시로 들었듯이 그 시행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 확률이 고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 기반 이미지 생성도 어떤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엔코더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오토엔코더는 이제 말을만 이렇게 이름만 좀 갖다 붙인 거지 결국에는 어떤 신경망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경망의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클래스의 개수라든지 혹은 참거짓 이렇게 2개 또는 이제 몇 개의 노드만 가지고 정보를 축소하게 되는데 오토엔코더는 그 축소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원본 이미지를 복구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바틀넥,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목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다시 리컨스트럭트 시키는 형태의 그 신경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이런 형태의 이제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또 이미지 생성을 했었고 여기 이제 이 구조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었는데 인풋 데이터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버리면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채로운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었고요. 그렇다고 이미지를 이제 너무 인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리컨스트럭션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개발된 간이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위치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 다른 모델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백쿼리라든지 혹은 마르코프 체인 혹은 그 오토인코더 이런 모델들은 전부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직접 본 다음에 그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넓히는 형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학습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학습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죠. 이 간의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 없는 대신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제너레이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너 이거 맞았어, 너 이거 틀렸어 하는 그 대답만 듣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학습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 예시가 사실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아시나요? 네, 유명한 영화죠. 이게 한 25년 정도 된 영화고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사기 범죄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딴소리를 좀 하자면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잘생겼을 때 찍은 영화고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그 범죄자의 이름이 이제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였고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지?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이제 잠시만요. 네,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범죄자, 사기 범죄자를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고요.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로 변장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이곳저곳에서 이제 옮겨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파일럿도 있고 기자,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도 위장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이제 집회 위조였고요. 이제 수표 위조였죠, 정확하게는. 수표 위조였고 처음에 이제 비행기 항공사 파일럿으로 위장을 했을 때 이제 그 비행기 모형들의 꼬리 부분에 붙어있던 그 항공사 로고 스티커를 떼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쇄 타이핑한 수표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처음에 사용을 해서 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톰 행크스가 경찰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은 당연히 이 사기꾼을 네, 경찰은 이제 당연히 이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사기꾼을 쫓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잡으면서 이 디카프리오의 사기 실력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죠. 수표 위조가 점점 나이 갈수록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얘기가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이 원리가 이 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디카프리오 이 사기꾼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잡으려는 경찰을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이제 사기꾼은 경찰을 속이려고 하고 경찰은 사기꾼을 잡으려는 이 입장에 있어서 서로의 실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식이 이 간의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적대적인 훈련 과정을 이 신경망 프레임워크 안에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 모델을 먼저 한번 보자면 여기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그게 뭐든 간에 이제 고양이가 아닌 이미지가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판별 모델, 그 CNN 같은 이 판별 모델이 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양이가 아닌 거는 이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고양이가 완전히 아닌 이 낫캣이 아니고 고양이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보다는 조금 헷갈리지만 판별 모델도 계속 이제 학습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실력이 점점 늘어서 점점 이제 실사 같은 약간 이런 고양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점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헷갈리게 되겠죠. 점점 이제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 그림이 진짜 같아지면서 이제 판별 모델은 판단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바로 생성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하나의 어떤 학습 룰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를 속이면 그 제너레이터에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지 못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를 잡아낸다면 이 제너레이터에 퍼니시먼트를 가하는 식으로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적대적 훈련 과정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생성 모델을 G라고 하고 판별 모델을 D라고 할 때 각각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고양이 그림은 이런 조작을 가하고 사람 그림은 이런 조작을 가하고 따로 이런 조작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룰을 설정만 해주면 각각의 모델이 알아서 판별하고 속이고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G랑 D의 그 능력 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지언정 모델이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실력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막 고양이 실사 같은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발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이제 훈련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이 제너레이터가 엄청 노력해서 많은 반복 훈련을 거쳐서 고양이 그림을 실사처럼 만들었는데 다 잡아내버려요. 다 틀렸다고 해버리면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나 이제 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을 모드 붕괴,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간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을 들으실 때 이제 간은 이미지 생성의 목적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생성 모델의 훈련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에 사용되는 이 기존의 데이터셋은 생성 모델이 따라해야 하는, 모사해야 하는 실제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 이 제너레이터는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초반에는 이제 별로 학습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랜덤한 패턴 같은 그 무의미한 그림을 계속 그려내요. 모자이크 같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생성기가 이제 만든 가짜 샘플들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 모델,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앞자를 일단 D 모델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샘플을 분석해서 이게 진짜 데이터셋에서 나온 이미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가 판단을 올바르게 했어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다라는 걸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G와 D가 역접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두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G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D를 속여버리게 되면 D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 간의 밸런스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G에서 학습 밸런스의 붕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D가 속는다면 이제 D만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훈련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D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줘도 이 실제 데이터셋에서 주던 혹은 제너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주던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진짜일 확률이 50%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의 확률이 50대 50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G는 실제 데이터셋이랑 정말 유사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사기를 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원리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수식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 들어보셨고 그 사람이 고안한 게임 이론 규칙 중에 하나가 이제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게임인데요.
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델 G와 D가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이 서로 모델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이 관계 자체가 미니맥스 게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상대방의 이익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그럼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여기 나온 밑에 이 미니맥스 게임의 밸류 함수가 이제 그들이 서로 얻고 싶어하는 자원을 나타내면서 이 모델의 목적은 생성 모델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맥스 방정식은 일종의 목적 함수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모든 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에게 부여된 이 목적 함수 값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이 함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는 실제 데이터셋의 분포와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별기의 탐지 기준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 둘의 서로 차이점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는 그 원래 데이터의 분포와 거의 동일해지고요.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글로벌 옵티멀리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 P 데이터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진짜 데이터셋에서 나온 데이터야 라고 판단할 확률이 P 데이터고요. PG는 이거 생성기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야 라고 판단할 확률이 PG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확률을 비교해서 더 큰 확률에다가 베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진짜 데이터셋이야 라고 베팅을 하게 되는 거고 옵티멀 D는 이런 식으로 그 P 데이터와 P G를 둘 다 더하고 그 위에 이제 P 데이터가 들어간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밸류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미지를 2분의 1, 그러니까 50% 50%로 구분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는 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값이 모두 2분의 1이 되어서 최종적인 그 옵티멀 밸류 함수 값은 로그 4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여기는 이제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본 논문에서 이 간을 적용시킨 결과를 좀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됐던 데이터셋이 아까 제가 처음에 CNN 어플리케이션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MNIST, TFD, 그 다음에 CIFAR10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했었고요. 여러 다른 이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생성 모델들이랑 이제 효과를 비교를 좀 했었는데 뭐 DBN, STACK-CA, 뭐 DeepGSN이라는 이 다른 모델들이 비교군으로 사용이 되었고 여기 이제 Adversarial Net이라고 표현된 게 GA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NIST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는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면서 이제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숫자가 그 모델의 성능이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크기와 모델의 성능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이제 TFD 사람 얼굴을 생성할 때는 가장 높은 성능은 아니었지만 그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의 가장 작은 분산을 나타내면서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구조는 이제 그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둘이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레이어로 형성을 했고요. 그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랜덤한 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드는 완전히 랜덤하게 그 임의의 난수가 생성된 다차원 데이터를 이 랜덤 인풋, 랜덤 노이즈로 활용을 해서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이제 뭐 맥스아웃이랑 이제 드롭아웃 이런 기능들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에 지금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노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냥 나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실제로 생성된 데이터는 노란 박스가 쳐진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성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생성된 데이터냐고 하면 이제 박스가 쳐지지 않은 데이터가 생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셋에서 존재했던 그 실제 데이터셋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꽤나 정확하게 생성을 했다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겐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까 어떤 마르코프 체인과 같은 어떤 확률적 원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셋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창조적인 생성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건 다 이제 공학적으로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었던 생성기들보다는 훨씬 이제 독창적이고 실제 같은 이미지를 구성한다, 생성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들은 요즘에 이제 간이 활용되고 있는 예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뭐 위에 있는 여자를 엠마 스톤처럼 바꿔줘 하면은 엠마 스톤처럼 바꿔줘. 이 오바마 사진에 모이칸 헤어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모이칸 스타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스타일을 이제 변환시켜 줄 수도 있고요. 밑에 이 일론 머스크의 사진은 그 이미지에 이제 어떤 나이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나이를 들게 했다가 젊게 했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또 바꿔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윗줄의 데이터는 뭐 나이의 기울기가 이제 노화의 기울기가 좀 작은, 나이가 뭐 많이 들든 적게 들든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맨 밑에 이제 기울기를 크게 하면 이제 늙었을 때는 확 늙고 젊었을 때는 확 젊어지고 약간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간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즘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엔리스트 데이터셋에 이제 간단한 적용을 한 걸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이건 이제 따로 코드를 제공해드리진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이후에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이제 코드 자체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다운받은 다음에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이 판별 모델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판별 모델 안에는 뭐 그 판별 모델의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로스 펑션은 뭘 사용하는지, 옵티마이저는 뭘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 판별기를 먼저 트레이닝을 한 번 시키게 되는 이유는 여기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판별기가 처음에 제너레이터와 같이 적대적인 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데이터고 이게 가짜 데이터야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간단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기의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생성기 모델을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어, 옵티마이저,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과 하는 차이가 있다면 로스 펑션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로스 펑션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안에서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판단하는 결과로만 따로 이 친구는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로스 펑션이 주어지지 않고 뒤에서 주어주는 결과로만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에서 이제 adversarial training이 서로 두 모델 간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이 그 학습이 완료된 G 모델에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를 플로팅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결과만 이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건 엔리스트 데이터셋, 아까 그 숫자, 손으로 쓴 숫자 데이터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냈는데,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겠죠. 약간 9 같기도 하고 알파벳 G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6개 이미지를 결과를 도출했는데 결과 이미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결과가 간에서 도출이 되면 그 간에 모드 붕괴, 모드 콜랩스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성능 간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 학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조금 더 이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을 한다던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조금 더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함수로 좀 바꾼다던가 하는 노력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수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이제 갖추지 못한 결과를 계속 도출하다가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서로 간의 그림이 독창적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포크 그 훈련 횟수 자체를 이제 최대한 증가를 시키면 이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정확한 숫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겐 모델에 대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겐 모델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잠시만 주목을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파이썬과 그 ANN 모델의 실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ANN 하실 때 이제 타이핑하면서 이제 실습했던 코드도 아마 다 합치면 한 60줄 정도가 될 텐데 걔는 대략 한 300줄 정도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타이핑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그냥 받아쓰기 시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따로 제가 짜왔고 그걸 링크를 통해서 콜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행만 시키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일단 다 실행을 시켜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거 이제 먼저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오류가 나는데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설명하는 그 스텝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앞부분만 좀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 좀 긴 메인 파트를 이제 좀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번 실습은 이 셀럽 A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 사람 컬러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럽 A라는 데이터는 실제로 오른쪽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78 곱하기 218 곱하기 3개 채널의 이제 컬러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따로 이제 레이블된 이미지들도 있고 되지 않은 이미지들도 있는데 다 합쳐서 총 20만 2,599개의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이고요. 아래 데이터셋 다운받는 곳 있지만 지금 다운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여러분들이 셀럽들의 얼굴 같은 이미지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모식도에서 이제 리얼 데이터셋이 그 셀럽 A, 여러분들 사람 얼굴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아서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조정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GPU를 사용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될 거예요. 이제 GPU라고 하면 여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올려주는 연산 프로세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GPU를 연산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을 트레이닝하고 신경망을 만들고 계산값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연산 능력에 부하가 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CPU, 이제 Central Processing Unit인데 이 CPU는 계산하는 유닛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하나 계산 코어의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그 유닛에 한 코어에 하나의 계산 유닛을 가지고 있고요. 총 많아봤자 16개, 32개 정도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있고요. 대략 한 수천 개 정도의 계산 코어가 들어있지만 계산 능력 자체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딥러닝에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연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렬적인 연산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CPU와 GPU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엔비디아라는 유명한 GPU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and what it does. So they asked us to come here and give a practical demonstration, a kind of a science lesson about how a GPU. 네, 이런 식으로 CPU와 GPU는 연산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같은 다차원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GPU를 사용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콜앱의 장점이 나오게 되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컴퓨터도 뭐 나쁘지 않은 컴퓨터예요. 근데 이제 콜앱은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그 코드 편집 툴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드 편집 툴은 보통 그 컴퓨터가 그 깔려 있는 컴퓨터의 로컬한 성능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본체의 성능을 코딩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콜앱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그 구글 서버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대신해주는 클라우드 코딩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북으로 나중에 코딩을 할 일이 필요한데 노트북의 성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콜앱으로 만약에 그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구글 서버가 제공하는 좋은 CPU와 좋은 GPU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오늘 그 GPU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0번은 지금 그 만약에 콜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넣어왔는데, 지금 월요일 수요일 수업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군요. 다행이고요. 그럼 0번은 일단 제끼고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 PDF 파일로 발표자로 열어주시고, 여기 이제 실습 코드라고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초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코드를 들어가셔서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버튼이 아마 그 상단 메뉴바에 나오게 될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드라이브로 복사 버튼을 누르셔서요, 이 코드를 이제 콜앱 노트북 폴더 안에 그러면 그 드라이브가 복사를 알아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요 1번 셀러베이 다운로드 앤 리패키지 as HDF5 IPYNB의 4본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4본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로 들어간 원본 링크는 닫아두셔도 돼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파일 다 열어주셨나요? 안 되시는 분? 네, 여기까지 무리 없이 되셨으면 4번, 5번 지시사항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4번, 5번 지시사항이 이제 꽤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조교 1, 2차, 2차 수업하면서 조교하면서 좀 봤지만 그 폴더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코드가 돌아가는데 폴더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라는 대로 그 여러분들 드라이브 안에 있는 콜앱 노트북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ERC_AI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ERC_AI 교육이 아니고요. 새로운 폴더인 ERC_AI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폴더 안에 폴더를 또 만들고 그 생성한 폴더 이름을 전부 소문자로 셀럽 A 띄어쓰기 없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DF 파일 혹시 아직 못 여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5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번까지 못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5번까지는 다 되신 건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1번 코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코드가 그 익숙한 코드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랑 연동을 시키겠다.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시고 그 계정, 그 액세스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연결 눌러주시고 허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면 이제 코드가 다 돌아가면서 이제 mounted at mounted 이런 폴더에 마운트가 될 거예요. 이 결과창 나오시면 이제 성공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콜앱의 또 하나 장점은 그 구글 서버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꼭 당신의 컴퓨터에 그 필요한 파일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구글 드라이브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 필요한 코딩이 가능한 환경을 콜앱이 구축해준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동 다 되셨나요? 연동 안 되신 분? 네, 일단 연동 코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셀러베이 데이터셋도 유명한 딥러닝 데이터셋 중에 하나라서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인포트를 따로 코드로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코드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www.hanbit.co.kr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 들어가시면 이제 예제 소스 다운로드 하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 얼라인 셀러베이 2만이라는 데이터셋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아마 압축 파일로 될 건데 압축 파일 폴더 그 압축 해제해 줄 필요 없고요. 압축 파일 그대로 코드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대로 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데이터 다운로드 하고 계신가요? 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다.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러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조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다 받았으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그 저희가 새로 만들었던 폴더 안에 폴더 있죠. 그 셀럽A라는 폴더 그 안에 그 다운로드된 그 zip 파일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3번에 따라서 원래 이제 source1.zip이라는 파일명을 이미지 얼라인 셀러베이 2만.zip으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제 진행이 혹시 너무 빠르다 하시면 일단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교시까지 진행을 할 코드는 이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이 뭔지 확인을 해보는 정도까지만 이제 코드를 돌려볼 거고요. 네, 여기까지 우선 진행이 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 코드를 연동을 시켜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류가 제일 많이 나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임포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다 이 코드대로 불러오고 이제 뭐 h5파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이 HDF5라는 파일명으로 이제 파일 형식으로 바뀌게 될 건데
그 파일을 파이썬 내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뭐 zip 파일 같은 경우는 zip 파일 이렇게 사용해줄 수 있게 만드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코드 자체가 사실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압축 파일로 받으신 JPG 파일이거든요. 이미지 파일들. 그 이미지 파일들을 HDF5 파일로 변경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HDF5는 이제 Hierarchical Data Format 5 버전, 이제 버전 5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약자인데,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할 때 폴더 안에 폴더 트리를 만들고 막 저장을 하잖아요. 대신 그 폴더는 하나의 파일이랑 좀 다른 존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파일 안에도 그룹을 만들고 그룹 내에 그룹을 만들거나 그룹 안에 또 다른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셋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 HDF5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기상청 자료나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드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이 긴 코드까지 돌려보시게 되면 이미지 스턴 1000부터 해서 2만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HDF5 파일로 변환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4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코드 돌아가고 계신가요? 코드 다 돌아가십니다. 아직은. 파일 다운이 좀 오래 걸려요. 다음에 오래 걸려요. 소스가 좀 오래 걸려요.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 되시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지금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폴더 경로가 틀린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그 폴더 안에 폴더 이름이랑 경로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ERC 언더바 AI 교육 지금까지 썼던 그 폴더랑 다른 폴더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이제 코드가 여기까지 다 돌아간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건 이 제목에 써 있듯이 셀러베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그걸 HDF5라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켜 주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데이터가 제대로 잘 다운이 됐는지 데이터가 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2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또 다른 실습 코드 링크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로 복사해 주시고 그 복사 4번 파일을 열어주신 후에 원본 파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으로는 가지고 네, 4번 파일 열어주셨나요? 네, 4번 파일 열어주신 분들은 이제 디렉션에 따라서 진행을 같이 해보시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교한테 언제든지 손을 들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첫 번째로 이제 여기 3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H5 파일은 HDF5 파일 다루는 파이썬 코드,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네, numpy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듯이 이제 배열 데이터 다룰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롯은 이제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이제 이 PDF 안에 있는 파일 경로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코드 안에 있는 파일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다운로드가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면 그 코드도 그대로 문제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with라는 조건문이 나오는데 with는 if나 for문 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일과 아래 코드를 함께 하겠다. 이 파일로 코드를 진행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as file object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장해서 file object라는 그 파일이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셀러베이 데이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for문은 그 파일 오브젝트 안에 그룹이 몇 개 들어있는지, 그룹이 뭔지를 이제 출력해달라고 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HDF5 파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그 폴더 같은 그룹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돌려보는 함수이고요. 프린트 그룹 했을 때 이제 이미지 얼라인 셀러베이 딱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 그 단일 그룹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그 HDF5 파일을 이미지를 실제로 한번 열어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with 함수 써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변수 선언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파일 오브젝트 그 이미지 얼라인 셀러베이라는 그룹 안에서 그 데이터셋 6.jpg 또는 거기 이제 코드에 0.jpg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걸 실행시키시면 6번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진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 6을 0부터
19,999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셔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코드까지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코드가 이미지를 잘 다운을 받았구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구나,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3번 다음 코드부터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아직 진행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15분 정도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GPU 런타임 연결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시는 분들은 그 코드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그 할당된 그 서버에서 할당된 그 양을 좀 넘어서서 그렇거든요, 연산량이. 그래서 그런 오류가 뜨시는 분들은 그 첫 번째로 진행했던 1번 코드 닫아주시고 그 콜앱 그 사이트로 넘어가시면 그 메뉴에 보시면 그 런타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런타임에서 세션 관리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진행했던 그 1번 코드 그 연결 종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공지사항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2번 코드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이제 진짜로 겐 모델을 실행하는 3번 코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코드도 이제 실습 코드 링크 여기 따로 있고, 2번까지 진행 완료해 주신 분들 3번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로 복사, 4번 파일 열어주시고 5번 파일 닫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 넘어갈 때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콜앱이 이제 구글 서버에서 여러분들께 하드웨어를 할당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막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코드 이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제 그 세션 관리 메뉴 들어가셔서 그 런타임 메뉴 들어가셔서 세션 관리 눌러보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드 외에 이전 코드가 연결이 아직 되어 있다면 연결 종료 해주시고 3번 코드 따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코드로 넘어가셔서 가장 첫 코드 이제 그 마운트, 드라이브 마운트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코드가 라이브러리 임포트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ANN 실습하실 때 사용하셨던 라이브러리랑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텐서플로우가 있고 텐서플로우 및 케라스는 이제 거의 동일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가 있고 파이토치가 있어서 이번에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실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톨치가 여기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이고요. 톨치 NN이 이제 신경망 모델을 설계할 때 그 많이 쓰이는 베이스 클래스 함수들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 설정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톨치 유틸스 데이터셋이 이제 파이토치 자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핸들링할지에 대한 여러 함수를 담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 마찬가지로 넘파이와 같이 그 파이썬 내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제 처리할 때 사용 많이 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랜덤은 이제 파이썬 안에서 난수, 임의의 숫자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처음에 이제 구동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랜덤한 어떤 시드를 처음에 주고 생성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다 임포트 하셨으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쿠다 체크 앤 셋업이라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이 쿠다라는 게 이 엔비디아 그 GPU 방금 그 동영상 보여드렸던 그 회사에서 개발한 GPU의 어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쿠다가 되겠고요. 이 쿠다를 이제 체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GPU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드 이제 작동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GPU, 그러니까 using CUDA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device type CUDA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제 디바이스가 그 GPU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아래에 써져 있는 뭐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GPU가 연동이 안 돼서 CPU로 나오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손드시고 조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if문에 torch CUDA is available 하면은 이제 GPU가 사용 가능한 게 있냐?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로 이제 나오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CUDA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get device name 했을 때 GPU의 이름을 출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using CUDA 다음에 나오는 게 get device name으로 나온 1번 GPU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테슬라 P100 PCI 16GB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테슬라 T4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둘 중에 랜덤하게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뭐 게임할 때 쓰는 건 아니고 딥러닝 전용 GPU인데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뭐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 코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성을 해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코드에 헬퍼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헬퍼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진행을 할 때 그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내장 함수로만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작업들을 할 때 여러분들 임의로 새로 이제 펑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efinition이라는 이제 def로 이제 definition이라고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함수의 구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 가지 헬퍼 펑션을 사용을 할 건데, generate random image라는 게 있고요. generate random seed가 있어요. generate random image는 이제 한별기 D가 훈련을 할 때 실제 데이터셋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건 진짜야 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가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건 넌 가짜로 판별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필요한 그 가짜 이미지가 generate random image로 이제 생성이 되는 이미지고요. generate random seed는요, 이 제너레이터 생성기가 모델을 이제 처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난수, 임의의 조그만 난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롭 센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크롭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셀러베이 데이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이 모델이 학습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view라는 클래스 안에 이 forward라는 이제 함수가 있게 되는데, 이 forward라는 함수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조를 설정한 신경망 모델에 이 인풋 데이터를 넣고 신경망을 작동시켜라라고 하는 게 forward예요. 그래서 신경망의 forward 방향으로 신호를 줘서 아웃풋을 내라라고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그 다음에 데이터셋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셨던 데이터셋을 이제 이 코드 안으로 셀러베이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 위에 뭐 definition하고 뭐 init, 뭐 len, get item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위에 세 개 코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init 코드가 이제 바로 이 클래스 자체의 그 body를 구성하는 이 데이터가 뭔지, 이 클래스가 뭔지를 이제 선언하게 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따로 이제 또 헬퍼 펑션을 하나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플롯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셀러베이 데이터셋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러온 그 데이터를 플로팅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플롯 이미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이후에 이제 데이터 확인을 할 때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클래스를 이제 설정을 해줘서 저희가 방금 설정한 그 클래스 셀럽A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로 이 저희가 만들어뒀던 H5 파이를 이제 임포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럽A 언더바 데이터셋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그 클래스 안에 설정해 두었던 플롯 이미지라는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드는 아마 0번, 43번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다른 번호 적어서 확인해 주셔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에서 배우셨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 코드가 아마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definition initiating, 이거 initiating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init으로 그 모델의 레이어를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프 모델하고 그 케라스
텐서플로우 모델과 같이 시퀀셜이라는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NN하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게 그 레이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conv2d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 레이어가 바로 제가 CNN 할 때 설명드렸던 컨볼루션 함수고요. 2차원 컨볼루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norm 2D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컨볼루션 한 그 어떤 데이터셋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 젤루라고 써져 있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이제 젤루는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그 렐루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선형으로 기울기가 늘어나는 형태의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0 이하의 부분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기를 내려갔다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형태로 다시 만든 게 젤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모델의 바디 레이어를 다 설정을 했으면 이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스 펑션은 BC 로스라고 써 있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또는 가짜라는 결과 둘 중에 하나로만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그 ANN 그 실습할 때 사용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프로그레스 이런 것은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은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기 구조가 컨볼루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그 CNN의 모델 구조와 같다는 거 인식하시고 그 아래 이제 이 판별기를 위한 헬퍼 펑션들을 조금 설정을 해주는데 forward는 아까 처음에 설정해줬던 그 view 아래 있었던 헬퍼 펑션과 같이 그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작동시켜라 라는 함수를 이후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트레인은 진짜랑 가짜 이미지를 주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판단하도록 신경망을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모델 그 셀프 로스 펑션과 셀프 옵티마이저 설정해뒀던 그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운터는 뭐 이후에 뭐 그래프 플로팅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거고, 플롯 프로그레스는 이제 그 모델이 훈련이 되면 그 모델의 오차 또는 이제 정확도 같은 게 이제 이터레이션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성능이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헬퍼 펑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설정까지 마쳤으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대략 한 6분 정도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에게 진짜 그림은 1로 판단을 해야 되고 가짜 그림, 아까 제너레이트 랜덤 이미지라는 헬퍼 펑션 만들었었죠. 그걸로 만든 가짜 이미지는 0으로 판단해야 돼 라고 계속 상기를 시켜주면서 D한테 이제 진짜 그림 한번, 가짜 그림 한번 보여주면서 얘가 1과 0으로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트레이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한 5분, 6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오류가 났거나 뭔가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빨리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트레이닝이 거의 다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되셨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들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진행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제 아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트 클래스 안에 있던 플롯 프로그레스라는 함수로 이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 로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오차가 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대답이 틀렸다는 거고 오차가 작으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보여주니까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트렌드가 좀 약하더라도 좀 감소하는 형태로 거의 0에 수렴하면서 간간히 한 번씩 튀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제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도출이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인데 진짜 이미지 4개랑 가짜 이미지 4개를 각각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이제 주고 포워드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웃풋을 1.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00% 리얼 데이터셋에서 나온 데이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래 4개 같은 경우는 지금 0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거의 100% 가짜 데이터야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성공적으로 훈련을 시켰으니 제너레이터도 이제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동일하게 클래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definition init으로 이제 그 위에 이제 바디 부분, 레이어 부분 설정을 해주시는데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냐면 맨 처음에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젤루 펑션으로 함수를 한번 활성화 함수를 한번 거친 후에 여기 이제 view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view라는 함수는 위에 저희가 이제 클래스로 설정을 해줬던 함수인데 이 인풋으로 들어왔던 이 데이터를 아래 모양으로 이제 view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모양으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view 안에 1, 3, 11, 11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결국에 데이터가 총 3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러니까 363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것은 이제 4차원으로 채널 3개, 가로 11, 세로 11 이렇게 된 데이터로 변경을 해달라, 변환을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는 이제 Convolution Transpose 2D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함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번 적용이 되면 필터로 인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걸 역으로 적용시켜서 작은 데이터를 역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크게 만드는 이제 데이터 생성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이제 컨볼루셔널 트랜스포즈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노멀라이제이션 젤로 그 다음에 이 레이어가 반복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스 펑션 따로 설정하지 않고 D의 결과, D의 정답 여부만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퍼 펑션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아웃풋을 내는가부터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e하고 이제 toDevice라는 함수는 이제 device가 저희가 이제 GPU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generate를 GPU로 돌려라라고 이제 위에서 설정을 해준 거고요. output 이제 Gforward하고 generate random seed 넣어주면 여기서 seed 100개 설정 난수를 이제 받아서 이 훈련되지 않은 제너레이터가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플롯 이미지 쇼 하면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이미지 쇼로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가 다들 이제 출력이 되실 거예요. 이 이미지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버 데이터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아무거나 랜덤하게 출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오류 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오류 나신 분 없으시면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메인 프로세스인 Adversarial Training, 이제 적대적인 훈련을 이 레이어에서, 요 코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위에 그 D랑 G 이렇게 two device 해서 그 각각의 모델을 GPU로 훈련시키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D는 이제 그 룰을 다시 한번 보기를 합니다. 진짜 이미지 보고 이건 1이야. 가짜 이미지 보고 이건 0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해 라고 복기를 한 후에 이제 G가 D에게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D, 이거 정답 맞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이미지야?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정답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G는 리워드와 퍼니시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서 G가 이제 점점 더 진짜 이미지와 흡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D는 점점 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 과정이 지금 현재 에포크가 아마 1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에포크가 1이라도 이 한 번의 에포크가 돌아가는데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일단 실행을 눌러서 훈련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우선 그 실습에 대한 페이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오류 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트레이닝을 기다리시고 아웃풋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남아서 이제 수업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 15분을 거쳐서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D와 G가 이제 오차 로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는 아까 이제 트레이닝 했을 때랑 유사하게 조금 이제 0에 전부 수렴을 하는 형태이면서 간헐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조금 미묘할 수 있지만 트레이닝 초반과 후반부에 이제 그 평균값이 미묘하게 0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더 튀는 빈도, 데이터가 이제 튀는 빈도가 작고 더 크게 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이 D가 판단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G의 로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신없게 그려져 있는데, 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오차를 산발적으로 이제 그려내다가 이후에 이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이 트렌드가 감소하면서 평균적인 오차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 마무리되시면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도로 이제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 학습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차이를 알아보시려면 에포크를 늘려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에포크가 1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짧은 그래프라 이제 차이가 미묘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아웃풋으로 도출이 될 거고요. 이제 에포크가 1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게 완전한 사람의 사진이다, 못 알아보겠다 할 정도로 품질이 높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학습해서 머리카락, 얼굴형, 눈, 코, 입 등이 이제 제 위치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는 여기까지 이제 아마 돌아갈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에포크를 이제 8로 늘려서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직접 해서 나온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조금 더 고해상도처럼 그 사람의 눈, 코, 입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제 위치에 박혀 있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가 사람 얼굴을 이제 그려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실습 지금 진행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트레이닝 마무리 되시면 확인하고 집에 가주셔도 되고, 혹시 이제 뭐 사실 이 트레이닝 결과를 지금 컴퓨터 켜두시고 가면 집에서 그 콜앱 파일 다시 열었을 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 지금 일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뭔가 이렇게 따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ERC AI 교육 3일차 교육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끝나기 전에 하나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메일이 다 갔을 텐데요.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그 25일에 발표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수료증이랑 청강 여부도 혹시 갖고 올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오전에, 낮에 오시면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인데 그거를 제가 같이 왔